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숨가빴던 22일간의 공식 선거 기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단 한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암울한 국내외 경제 상황, 달라지는 글로벌 정세, 다시 불거진 코리아 리스크.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인 경제 민주화와 복지, 경제 성장의 동력 확보와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 남북 긴장 완화 등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의 당면 과제와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머니투데이 방송 제18대 대선 특집 MTN 특별대담 국민의 선택 한국경제 미래는이 지금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어젯밤 박근혜 당선인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국민의 열망이 이룬 승리이고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됐든 차기 대통령의 자리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성장 동력을 잃었고 계층 간 양극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내년 2월에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특집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어제 KP 방송 보시느라고 그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원체 박빙이라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결과가 나와서 일찍 잤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 당선인 사실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선거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공약을 내놨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지를 칠 건 쳐내고 실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겠지만 박 당선인이 이제 유념해야 할 새 정부의 경제 운영 원칙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정말로 별로 얘기가 되지 않았던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는 게 제일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확대 공약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틀 안에서 추진해야만이 우리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경제 민주화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외 경제 상황이 무척 좋지 않은데요. 미국은 조금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불안 요인이 많고요. 유럽 여전히 좋지 않고 또 중국도 이제 성장 동력이 조금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새 정부가 맡게 될 대외 상황 좀 짚어주시죠. 미국은 4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건데 지금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재정 절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돈을 푸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재정 위기를 수습하고 금융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이 유로존 국가들의 통합 감독 시스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회원국 각국의 경제적 주권을
제약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시간이 그래, 걸리겠죠. 예, 상당히 그 지리한 협상이 계속될 것 같고요. 예. 또 중국은 이제 1인당 소득이 5,000불 수준에 접근해 가면서 정치 민주화 요구랄지 분배 개선 요구가 막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순탄하게 고도 성장만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뭐 옆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의 재정 적자,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고 20년 동안의 성장 동력을 잃고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이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최근 이슈고 또 여기 관련된 이슈에서 먼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국이 내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결국 수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약화시키는 더구나 돈을 많이 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원화가 이제 불똥을 맞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담이 될 건데 뭐 환율 전쟁이라고도 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미국이 금융위기 난 이후에 이걸 소위 양적 완화라고 해서 은행이 돈을 푸는 그러니까는 장기 채권을 사들이면서 현금을 시중에 푸는 이런 일을 4차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한 달에 850억 달러씩 장기 채권을 사들이겠다 이러는데 실업률이 6.5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그 사실은 신흥국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소위 일본의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일본도 똑같은 예. 식으로 돈을 풀겠다 이래서 예. 사실은 그 피해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들한테 그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임금국 공급화 정책 뭐 그렇게 불리는 정책들인데 앞으로 저희가 대응은 불가피하게 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죠? 예, 강대국의 횡포지요. 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소위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를 어기는 거다 예. 해가지고 뭐 중국한테도 불만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자기들 스스로 돈을 풀어서 예. 그 소위 달러를 약세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같은 나라도 이제는 소위 정부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경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 저성장의 국면에서 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좀 진단을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대책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고 또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3%로 떨어졌어요. 예. 이게 대외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정부 5년 동안에도 3% 저성장에 머문다면은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이제 그 저성장에 이런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지요. 소위 성장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노동력 공급이 우리나라가 이제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마친 사람들은 중소기업은 가기 싫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분야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그것도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국내보다는 선진국에 투자를 하는 이런 경향까지 생겨나고 그래서 그 이유가
정부가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투자 규제를 하고 있는 예. 이런 현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게 생산성 향상인데 우리 GDP의 7%,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아주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영세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영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가 이렇게 규제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거든요. 이런 그 저생산성 이런 걸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성장이 한번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은 경제가 많은 그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뀝니다. 성장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들 도산이 들면은 결국은 민간 소비가 줄고 또 저성장으로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로 보면은 세금은 덜 들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를 도와주는 이런 지출은 늘어나야 되니까 재정 적자가 생겨서 악순환이 되고 금융시장도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이제 노동과 자본, 이제 생산성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그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노동력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싫어하는, 기피하는 이런 현상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결코 그 미래가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재벌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다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 때 사원 모집을 하면서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저히 우리 국내 인력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과감히 외국인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래서 그 외국 여성들도 우리가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가 이제는 선별적으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영주권도 주는 뭐 미국 같은 방식의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이런 대책을 해야 노동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자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는 민간들이 뭔가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거쳐야 될 이런 관청의 창구가 많거든요. 저는 새 정부가 각급 관청에 지금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끌고 있는 규제 이걸 전부 한번 샅샅이 뒤져가지고 풀어주는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아주 다양한데 정말로 음식점이나 이런 서비스업은 아무나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도 전문화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그런 관점에서 빨리 달리는 자전거는 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그 대목인 것 같은데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뭐 사람이 먼저다든지 민생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들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성장은 재벌 기업들이 수출 많이 하고 커지는 이런 거고 일반 국민 생활과는 관계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성장이 나빠지면은 사람의 체력이 나빠질 때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도 여러 가지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하면 중국의 예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중국이
그 많은 국영기업과 국영은행들이 부실화 요인을 갖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하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예. 흡수되고 치유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도 성장이 없는 예. 이런 경제가 복지를 늘린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747의 그 악몽 때문인지 이번에 두 후보다 사실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봐도 성장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뭐 박근혜 후보 측근 같은 경우 이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률을 근데 사실 고용이라는 것도 뭐 성장이 돼야 고용률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민주화가 주로 많이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이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문제를 조금 연결시키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평가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재벌의 역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은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의 대기업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제조업 경제 성장의 70%를 재벌 대기업들의 수출이 성장 기여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통신기기 반도체랄지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철강, 석유화학 이런 그 재벌 대기업들의 수출이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그동안에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쉽사리 내수나 중소기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재벌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해서 뒷받침될 수 있어야 되고요. 한편 국내적으로는 재벌이 이런 막강한 경제력을 남용을 해서 경제적인 약자인 중소기업이랄지 영세한 서비스업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든지 불공정하고 편법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 거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짓은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비스업이나 자영업도 희망이 있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은 재벌 기업에서 일하는 거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 경제다.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잘 되면은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대기업이 벌어들인 성장의 과실이 밑으로 쭉 퍼져나가는 뭐 그런. 그거는 나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사실은 큰 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조그마한 부속품 노릇을 하는 거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영 전반을 훈련받는 거와 훨씬 더 앞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기업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중소기업에 가서 한번 도전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빨리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는 뭐 실리콘밸리의 정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경제민주화 또 못지않게 뭐 복지 관련해서 뭐 워낙 많은 공약들이 나와서 뭐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전체로 이제 보면은 대기한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서 내놓은 대책은 그리고 재원 규모가 한 5년간 135조 뭐 이렇게 추산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와 또 재원 조달을 보면은 뭐 증세 없이 되게 이제 비효율을 좀 제거한다든가 과세 감면 같은 거를 좀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현실성 여부 뭐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 총선 때만 해도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5년 동안에 한 74조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 135조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 따라잡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복지라는 것은 정부가 빚을 내서 하기 시작하면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요새 소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에서 우리가 생생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 됐든지 기존 예산을 재구성을 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복지 재정 소요의
약 60% 정도를 현재 나라 살림을 전략을 해서 하겠다. 예. 이게 지금 박근혜 당선자의 후보실 공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상당히 무리한 예. 재원 조달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조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하면은 결국 국가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재임 5년 동안의 복지 공약 추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게 정말로 기존 예산을 절감해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세금을 얼마큼 더 받아야 되고 예. 이런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예. 뭐 국가 부채도 요 정도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상한선, 예. 상한선 같은 걸 설정을 하고 그러나 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도 국민들이 좀 세금을 더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언젠가는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설득하는 예. 이게 그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예.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걸 좀 보시기 위해서 그 재정 건전성 포럼 지금 그 모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임 소개도 좀 해주시고 목적 뭐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4월달에 총선을 거치고 지금 대선을 치렀는데 이런 두 번의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할 만큼 복지 경쟁을 많이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된 거예요. 사실 일본이 80년대까지만 보면은 아주 재정도 건전한 나라였다고요. 예. 근데 90년대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재정이 망가졌습니다. 예. 지금 남유럽의 그리스 같은 나라도 지난 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나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결국은 소위 경제적인 약자들의 표심을 노리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게 그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예.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건전재정 포럼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지금 사실 뭐 이제 경제 성장의 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내수 부분에서 이제 소비와 투자가 이제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재정의 투입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또 박근혜 당선인 캠프 내에서는 이제 추경 편성 뭐 규모도 뭐 10조 정도 얘기가 됐는데요. 그게 필요한지 여부와 또 편성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써야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렇게 수출 환경이 나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나쁘면은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 추경을 짜라는 요구가 생길 텐데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될 거냐?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이 늘어나면은 실업자들을 돌보는 이런 돈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돈을 더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지방에 다니면서 대형 지역개발 공약을 했잖아요. 예. 이런 것에도 쓰고 싶고 막 그럴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경기 상황이 1년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주 돈을 잘 써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정부 공공사업도 대형 투자 사업 같은 걸 무턱대고 벌릴 게 아니고 이미 그동안에 추진했던 정부 투자 사업을 공기를 앞당기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빨리 돈이 풀리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 쓴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업자를 돌보는데
예. 이런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이런 추경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고용률을 이제 중심 경제 운영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할 만큼 지금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실제 상황도 좀 심각한데요. IT나 이런 걸 중심의 스마트 뭐 뉴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 지금 우리 경제 문제는 성장을 하는 만큼 과거만큼 이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또 고용 창출 효과가 그만큼 이제 약해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일자리 문제도 조금 회복이 될지. 그러니까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을 한 주범이 재벌 아니냐. 예. 재벌들은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정규직을 잘 뽑지 않지 않느냐. 예. 이런 비난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재벌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선진국처럼 좀 예. 줄여주는 이런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벌은 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다른 서비스 분야의 이런 자영업들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그 재벌 관련된 기업들을 큰 소위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예. 자기 스스로 사람을 많이 못 늘리더라도 예. 자기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라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도록 도와준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재벌이 이제는 좀 더 일자리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예.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산업을 정부가 일으키면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산업이라는 거는 정부가 뭘 선정을 한다고 해서 그 산업이 저절로 시장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 졸업생들의 60~70% 정도는 산업 기업들이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제는 정부가 이 대졸자들의 그 취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훈련을 예.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예. 이런 데다 돈을 쓰는 게 예. 획일적으로 반값 등록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예. 옳은 길이 아니냐 취업 훈련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유턴을 지원하는 건데 그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또 뭐 경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또 이게 가계부채 문제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좀 나눠서 보면 지금 일단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물론 전체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그걸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좀 취해야 될 대책들이 좀 더 있을 텐데요. 어떻게? 우선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주택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주택 시장이 정말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도 집을 많이 진다고 많이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우스포라는 게 많이 생겨나고 예. 그 다음에 주택값은 오히려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거래는 안 되고 값은 떨어지고 많은 부작용이 전세값은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그 시장과 관련된 세제나 여러 가지 규제가 어떤 그 생각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모든 국민은 1가구 1주택을 갖도록 해야 된다. 예. 이런 그 옛날식 소유 개념만 사고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1가구 2주택 혹은 3주택한테 아주 징벌적으로 높은 세금을 받는다든지 뭐 집값이 얼마 이상인 데는 등록세, 취득세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 주택 관련된 시장 관련된 세제나 규제를 저는 전부 재점검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 개념에서 임대 개념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주택 시장 규제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금융 문제인데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약 60%가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집이 안 팔리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 사기 위해서 3억, 4억 빌린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직장이 안정적이라면은 왜 우리는 선진국처럼 10년이나 2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못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그래야지 1, 2년 빌리고 난 뒤에 한꺼번에 다 갚으라 그러면은 못 갚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과감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정책을 바꿔가지고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예. 금융기관들은 한꺼번에 상환 받으려는 걸 나눠서 받으니까 예. 자금이 예. 수급이 안 맞을 거 아니겠어요? 미스매칭 생기겠죠. 그런 거는 예. 이제 그 앞으로 받을 상환금을 소위 대출 채권으로 해서 유동화시키는 예. 이런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정부 조직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 현 정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과학기술부라든가 정보통신부를 딴 데 통합시키면서 이제 없앤 게 좀 실책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 정부 조직 효율적인 정부, 국가 경제를 강하게 하는 정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간단하게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조직을 전부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꾸 뜯어 고치고 합들였다 쪼갰다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드러나는 문제를 보면은 금융 규제 같은 거는 저축은행 감독 잘못한 이런 허점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감안해서 금융 감독 기구를 바꿔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산업이나 예. 이런 쪽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2월이 생일인 당선인은 내년 2월에 33년 만에 청와대 대통령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본인도 감회가 깊겠지만 첫 여성 대통령이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큽니다. 국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나라,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반칙이 없는 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